네,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3일이고 오션 정기 세미나를 시작한 날입니다. 오늘은 465회 세미나이고 이유나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정기 세미나 발표를 사실 전에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새로운 내용을 지금 확인할 만큼의 여유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2020년에 스마트 워터 그리드 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좀 가지고 왔어요. JH 서스테인이란 어, 이거를 지우고 싶었는데 그 PPT 화면에서 아예 지우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냅뒀고요. 파일은 이미 공유가 다 된 것 같아서. 어쨌든 내용은 어, 취약성하고 취약한 그룹이죠. 기후 기후 디자스터라고 하면은 주로 제가 여기서 다뤘던 내용은 홍수랑 비가 많이 올 때, 폭우가 내렸을 때 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었는데, 내용이 막 그렇게 새롭거나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좀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시작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기후 취약성이란 무엇이냐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취약한 그룹, 이런 기후 변화에 취약한 그룹, 특히 여성과 여자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기후 불평등과 기후 정의에 대한 얘기로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 순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중간중간에 바로 질문 주시는 게 좋아서 뭐 얘기를 하다가 유나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그냥 바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 기후 변화랑 기후 취약성이라는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스마트 그리드 학회에서 발표를 했던 거라서 기후 변화가 뭔지, 기후 취약성이 뭔지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하는 배경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IPCC에서 만든 그 5번째 어세스먼트 리포트죠. 거기에서 나온 정의를 했던 건데 저희가 얼마 전에 새로 그 나온 걸 업데이트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업데이트하면 좋겠지만 일단 이걸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클라이밋 체인지가 뭔지에 대한 정말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IPCC에서 가지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A change of climate which is attributed directly or indirectly to human activity that alters the composition of the global atmosphere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인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든 주지 않았든 인간의 활동을 포함해서 전 지구적인 이 대기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모든 것들이죠.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기후변화는 인간의 탓이 아니다라는 건 그래서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기후변화라는 정의 자체에 두고 봤을 때. 왜냐하면 인간의 활동을 포함해서 이미 기후변화라는 거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기후변화는 인간의 탓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일단 정의부터 잘못 알고 계시네요라고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강력한 반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뒤에 더 정확하게 써 있어요. Which is in addition to natural climate variability observed over comparable time periods라고 돼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목도해왔던 자연적인 기후의 그런 다양성, 변동성에 더해서 인간이 어,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해왔던 모든 활동을 포함하여 지금 현재 대기가 변화하고 있는,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기후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라이밋 보면 natural variability,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변동성에 더해서 anthropogenic, 인간이 만들어 오고 있는 클라이밋 체인지를 이미 다 더해서 클라이밋 체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왼쪽에 여기 클라이밋이 여기 있으면 오른쪽에는 사회 경제적 프로세스가 있죠. 여기 사회 경제적 프로세스는 사실 요 엔트로포제닉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소시오 이코노믹 파스웨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pathway라고 부르는 건 되게 IPPC적인 단어라고 생각하고 socio-economic pathways는 결국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daptation 하고 mitigation actions 있는데 여기 우리가 항상 기후변화 대응을 얘기할 때는 적응과 완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적응과 완화 방법들이 있고 거버넌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들을 같이 작용을 해서 지금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가운데 이 기후 변화라는 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그 가운데에 여기에 기후 변화를 IPCC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그려서 가운데 기후 변화 리스크, 결국 기후 변화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평가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를 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자드하고 vulnerability, exposure가 있어요. 하자드는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디자스터죠. 저 자꾸 왜 디자스터 재난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떤 재난 상황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위험과 그 다음에 그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 그리고 그 위험도에 얼마나 노출되는지가 더해져서 결국 리스크라는 걸 어세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도가 뭐 5도짜리 지진인지 3도짜리 지진인지 5도, 3도가 하자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vulnerability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뭐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인지 아닌지 이런 게 취약성이겠죠. 그 다음에 exposure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환대평양이어서 일본처럼 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진 취약한 곳이다. 혹은 지진 취약 계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기후변화, 지진은 기후변화의 예시가 아니지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기후변화 그리고 소시오 에코노믹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기후 재난의 위험성을 요렇게 도식화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설명이 괜찮으신가요?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네, 그 다음에 클라이밋 디자스터랑 클라이밋 vulnerability를 그러니까 클라이밋 디자스터랑 위험성을 얘기했다면 이제 클라이밋 기후 취약성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텐데 마찬가지로 IPCC 그 어세스먼트 리포트 두 번째 리포트 95년에 나온 리포트에서는요. 첫 번째 여기 데피니션들이에요. 거기서 정의를 했던 그걸 순서대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시면 이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었고 정립이 되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 번째 리포트에서 The extent to which climate change may damage or harm a system, it depends not only on a system's sensitivity but also on its ability to adapt to new climate conditions. 굉장히 기초적인 개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시스템에 데미지를 하거나 함을 주는 거, 피해를 입히거나 위해를 가하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기후 변화가 시스템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정도라는 한마디로 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는 이런 기후 변화 결과에 얼마나 센시티브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 취약한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그 센시티비티를 제가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민감도. 네, 그쵸. 민감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지진의 예를 들었을 때 한 지진 진도 2에 무너지는지 3에 무너지는지 4에 무너지는지 이런 게 민감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뿐만 아니라 이 재난이나 클라이밋 컨디션 기후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 기후의 상황에 컨디션에
얼마나 적응하는지까지도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기후 변화에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피해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피해 지역 혹은 피해 받은 시스템이 대응하는 능력까지 포함해서 요게 클라이밋 vulnerability다라는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보시면 사람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시스템에 끝나 있어요. 굉장히 시스템이란 것도 어떤 체계인지 되게 모호한 정의로 끝났거든요. 그러다가 많은 비난이 흐르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서 2001년, 2007년까지 IPCC 어세스먼트 리포트 3에서는 이렇게 도식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07년 어세스먼트 리포트 네 번째 리포트까지 요 정의를 유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는 the degree to which a system is susceptible to or unable to cope with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including climate variability and extremes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말을 조금 더 가다듬어서 요 시스템이라는 게 주어는 변하지 않았어요. 시스템이라는 게 클라이밋 체인지가 안 좋은 adverse effect를 가지고 왔을 때 여기에 얼마나 마찬가지로 susceptible to 그냥 영어 공부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거의 sensitivity랑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죠. 얼마나 민감한지. 그 다음에 unable to cope with 대응을 할 수 없는지 이런 정도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도식화했다는데 우리가 의미를 좀 들 수 있는데 이 IPCC는 사실 굉장히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어세스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클라이밋 vulnerability, 기후 취약성이라는 것도 도식화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밋 체인지 vulnerability라는 것도 F는 하고 나와요. 민감도, 그 다음에 exposure, 노출도, 그리고 adaptive capacity라고 해서 적응도. 요 세 가지를 함수화했을 때 나오는 게 기후 취약성이다. 결국은 요 그림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 도식화했던 거에 비슷한 개념을 요렇게 수식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가 IPCC에서는 2007년까지 유지를 했었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바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2014년 어세스먼트 리포트 다섯 번째 리포트에서는 홀리스틱 어프로치라고 해서 이렇게 수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겠구나 하고서는 좀 더 폭넓은 그 정의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면 the propensity or predisposition to be adversely affected 라고 굉장히 주어도 없어졌어요. 굉장히 넓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vulnerability encompasses a variety of concepts including sensitivity or susceptibility to harm or lack of capacity to cope and adapt. 사실 여기서 보시면 핵심적인 내용은 변한 게 없습니다. 결국은 얼마나 기후 재난에 민감한지 그리고 대응, 적응을 얼마나 잘하는지 요거가 핵심인데 이렇게 수식화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에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비판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그냥 거의 포기하다시피 encompasses a variety of concepts라고 그냥 대놓고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기후 취약성이란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을 포함합니다. 라는 식으로 약간 포기한 그런 정의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말을 조금 바꾸긴 했지만 어쨌든 기후변화에 adversely affected 해서 기후변화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거에 그 안 좋은 영향에 얼마나 그러니까 잘못 적응하는지 이 내용 골자는 같은데 결국은 이 수식으로 만드는 걸 포기하고 굉장히 다양한 컨셉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로 변했는데 여기 변한 데에 가장 주로 얘기했던 것들은 이 sensitivity나 adaptive capacity라는 이 말로 포함할 수 없는 사회 경제적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고
이것들을 이렇게 지금 단순히 여기서 정의한 대로 기후 취약성이라는 걸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는 더 많은 이제 케이스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케이스들도 많이 보게 될 거고 이 좁은 정의로 지금 한정을 둘 수 없다라는 게 결국 AR5에서 이렇게 정의를 약간 포기하다시피 하게 만든 내용이었어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더 구체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AR6가 나온 걸 저도 좀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후 취약성은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전히 매우 폭넓은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기후 취약성이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기후 취약성의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인 것 같아요. 기후 취약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 다가오는 그 내용이 말로 어떻게 표현되느냐지 우리가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기후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도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사람들, 삶의 터전이 없어질 사람들이라는 거는 그 대상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기후 취약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냐였는데 위에서 보신 거랑 마찬가지로 기후 취약성을 그 결정하는 요소란 IPCC 얘기하기를 sensitivity, exposure, adaptive capacity예요. 요것도 각각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에 따라 보면 sensitivity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말로 민감도가 될 텐데 degree to which a system is affected either adversely or beneficially by climate variety or variability or change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어떻게 기후의 변동성,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악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좋은 영향을 받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민감도가 맞겠죠?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adaptive capacity를 보면 오른쪽에 capability of the system to adjust to climate change, including climate variability and extremes, thus moderation of potential damages, taking advantage of opportunities, or coping with consequence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limate 여기서 사실 climate variability and extremes라고 하거나 climate variability or change라고 하거나 이거 모두 기후변화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말들인데 기후 변동성, 그 다음에 기후의 극단성 이런 안 좋은 일이 특히 일어났을 때 기후 그 변화에 대응을 하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잠재적인 위험, 그러니까 피해 그리고 이런 것들의 정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모더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사실 잠재적인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혹은 그 결과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posure 같은 경우에는 the presence of people, livelihoods, environmental services and resources, infrastructure and economic, social or cultural assets in place that would be adversely affected by the physical events and which thereby are subject to potential future harm, loss or damage. 인데 결국은 그 기후 변화, 기후 혹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 생활, 환경, 뭐 서비스, 그 다음에 자원, 인프라스트럭처, 뭐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자원들, 이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노출되는 대상이 많은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익스포저인데 요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climate vulnerabil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면 뭐 강의 삼각주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자주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갈대밭이 혹은 망그로브 숲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센시티비티가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잘 적응하는 정부가 있느냐 혹은 뭐 조직된 홍수 대응 그런 조직이 있느냐 이게 어댑티브 캐파시티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 주변에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인구가 많으냐 적으냐 거기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대로 피해를 입을 예를 들어 논이나 밭이 많으냐 이런 것들이 익스포저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거기가 기후 변화에 취약한 곳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eterminants of climate vulnerability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셨는데 위의 도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요 climate vulnerability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기후 변화에 취약하구나 라는 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정의를 내려보기 위한 것들인데 요거를 결정하는 거를 이렇게 또 그림으로 표현을 도식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결국 익스포저 왼쪽 그림부터 보실게요. 익스포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자주 뭐 노출이 될수록 그 다음에 노출을 받는 그 범위가 넓을수록 그래서 노출이 많을수록 클라이밋 어댑티비티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센시티비티 민감도 역시 높을수록 그 어댑티브 캐패시티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노출이 많고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걸 적응하는 능력을 이렇게 스퀴즈해서 줄어들 거다. 그게 결국 클라이밋 버너빌리티를 만들 거다라는 그림이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노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센시티비티를 낮추고 혹은 어댑티브 캐패시티 자체를 늘려서 클라이밋 버너빌리티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요 네모 칸 안에 이 세모 센시티비티 익스포저 이거의 뭐 영역을 면적을 어떻게 해가지고 클라이밋 버너빌리티 계산하겠다 뭐 어쩌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좀 어렵고 굳이 그렇게 수식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개념상 이거 두 가지와 어댑티브 캐패시티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없으신가요? 네, 저는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윤아 네. 쌤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 목이 좀 아플 거니까 네. 그냥 한 가지 나중에 생각할 거리를 얘기해 보자면 네. 이게 어댑티브 커패시티를 우리 리지스트와 리질리언스로 나눠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응하는 능력이 뭐 이게 이제 생태공학 이런 데서 들었던 얘기인데 리지스트 하는 건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걸 이제 견디는 거잖아요. 네. 그 말해서 건물을 굉장히 튼튼하게 짓는 게 리지스트일 거고 아니면 이제 이거 튼튼하게 짓는 거에 들어가는 자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뭐 태풍이나 이런 게 와도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집을 그냥 놔두고 대신에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빠르게 집을 다시 지을 수 네. 있는 회복 탄력성 네. 이라는 것도 이제 리질리언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댑티브 커패시티를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네. 이 굉장히 재밌는 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네. 이걸 강화하는 건 반드시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딱딱하면서 탄력 있을 수는 없어. 우리는 튼튼하고 딱딱해지든지 아니면 굉장히 부드럽고 탄력이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둘 다를 추구할 수는 없다. 이건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라는 게 그 생태공학 박사 과정에서 배웠던 건데 어쨌건 이 기후변화에 대한 어댑티브 커패시티도 두 가지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어떤 네. 전략을 취하는 게 더 뭐 어댑티브 커패시티를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거리가 있을 거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네네.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그 딴지 거는 건 아니고 우리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특히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그 동시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 말은 어떤 경우에는 레지스턴스를 키우고 어떤 경우에는 레질리언스를 키우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그냥 좀
딴 얘기긴 한데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집을 허름하게 나무로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바보들 아니야?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랬는데 후자의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 리질리언스 때문에 뭐 그런다는 저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 두 가지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맞는데 제가 AR6를 좀 더 업데이트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좀 볼게요. 그 여기에 보면은 이게 adjust 하는 capabilit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moderation of potential damage라는 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 위험을 줄이는 거, resist 하는 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aking advantage of opportunities 아니면 coping with consequence 같은 게 이 회복 탄력성에 비슷한 개념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게 지금은 어떻게 좀 더 발전됐는지 한 2년, 3년 지났으니까요. 저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climate vulnerability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느냐인데 지금까지 보신 거는 왼쪽에 있는 residual climate vulnerability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IPCC에서 계속 그 수식화하고 도식화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클라이밋 체인지가 있고 노출이 있고 그거에 대응하는 게 있어서 이거 세 가지를 쭉 보면 클라이밋 vulnerability가 보인다. 라는 그런 이거 귀납적이라고 하나요, 한국말로? 네. 그렇게 개념적으로 잡아볼 수 있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아까 여기서 보셨죠? AR2, AR3, 4 이렇게 나올 때까지 요거를 유지하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비난에 직면을 했었는데 그게 요 시각에서 오른쪽 시각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맥락적인 기후 취약성이에요. 당연히라기보다 굉장히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게 좀 더 말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회를 보는 눈이 좀 더 다르다 보니까. 이 맥락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가운데부터 볼게요. Contextual Climate Vulnerability, 맥락적인 기후 취약성은 이 맥락적인 상황들이 요렇게 있고 예를 들면 institutional, biophysical, socio-economical, technical 한 다양한 우리 주변을 구성하는 다양한 맥락들이 이렇게 있고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political and institutional structure and change 정치적인 혹은 그 제도적인 그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기후 변동성과 기후 변화 그리고 socio-political structure and change, 그러니까 사회 정치적 구조나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주변의 맥락적인 상황 계속 변하고 이거와 또 연결을 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게 달라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도식화를 해서 한번 그려보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수식으로 어떤 지수를 나타내거나 판단하는 것보다 맥락에서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요 둘의 첨예한 대립은 사실 좀 요건 좀 아직 둬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기후 취약성이라는 거를 살펴볼 때에는 두 가지 시각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AR 어세스먼트 리포트나 우리가 거기서 요렇게 귀납적으로 클라이밋 버너빌리티가 뭔지를 생각해 봤다면 맥락적으로 보는 것도 한번 좀 더 깊게 기후 취약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요. 요렇게만 보면은 바로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 좀 더 예시와 함께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맥락적인 클라이밋 버너빌리티 다른 도식으로 이 IPCC에서도 좀 이렇게 도입을 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표현을 했는데 이게 2014년 5번째 어세스먼트 리포트에서는 그 엄청난 그 비난에 직면해서 그런 레지듀얼하게 귀납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에서 탈피해서 좀 더 폭넓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요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도식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왼쪽부터 보시면 특히 요거는 Identity Markers and Dimensions of Inequality라고 하는데 불평등한 요소들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우리 사회의 맥락들인데 이 맥락이 특히 다양성을 가지도록 격차가 벌어진 불평등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젠더, 클래스, 뭐 인종, 그다음에 나이, 에트니시티는 민족이군요. 민족, 그다음에 레이스, 인종, 그다음에 디스빌리티 아니면 어빌리티. 이게 장애 혹은 능력이라고 요즘은 뉴트럴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요런 요소들이 있고 이게 인터섹팅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실처럼 꼬여서 이게 사람들이 지금 있는 맥락이 되는 거겠죠. 이 맥락에서 여기서 얼마나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 밑에 빨간 글씨를 보시면 멀티디멘셔널 벌너빌리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멀티디멘셔널이라는 개념이 사실 되게 한 최근 10년 굉장히 핫한 개념이고 여기저기 잘 들어봤는 개념인데 우리가 취약성이라는 걸 한 단면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취약성이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쌓여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쌓여 있을 수 있고 이게 한 레이어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왼쪽에 보시는 젠더, 클래스, 에트니시티, 에이지, 레이스, 디스빌리티 이 레이어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 고유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디멘셔널인데 그래서 위를 보시면 privileged 하면은 이런 뭔가를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marginalized 하면은 이런 inequality, 불평등에 많이 불평등한 쪽에 속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두고 봤을 때 Y축은 얼마나 저기가 기후 변화가 오느냐 그 다음에 빨간색 요렇게 쭉 뻗은 그래프를 보시면 멀티디멘셔널 vulnerability가 privileged에서 marginalized로 갈 때는 점점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capacity랑 opportunity는 반대로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더 resilient한 사람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climate vulnerability,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왔을 때 회복 탄력성이 좀 더 높은 사람이고 marginalized는 좀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보면 Socio-Economic Development Pathways랑 Climate Change and Climate Change Responses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겠죠. 우리가 사회 경제적인 이 발전을 좀 더 이렇게 친화적으로 만들거나 혹은 adverse하게 좀 안 좋게 막 바꾸거나 하는 게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게 될 거고 또 다른 한편 기후 변화가 혹은 기후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대응책이 외부에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외부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움직이든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요런 좌우하는 외부 요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놓고 보면 아까보다 좀 더 복잡해졌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 결정되는 건 이런 기존의 사회에서 갖고 있는 취약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멀티디멘셔널하게 취약성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이전의 그림에서 보신, 그러니까 이 레지듀얼에서 보신 요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이해되어야 되는 개념이다라고 fifth 그 5번째 AR 리포트에서도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제공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요거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 AR Fifth Assessment Report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환경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합의점, 가장 그리고 최고 단위에서 합의점을 내는 곳이기 때문에 이 기후 취약성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개념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권위 있는 곳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기후 취약성을 정의를 하느냐는 사실 앞으로도 좀 더 온고잉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사회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엄청나게 거세고 그거에 일리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IPCC에서는 이거를 빨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수치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설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량화해서 어느 지역에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금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수치가 나오지 않는 무책임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맥락적인 이해만은 고집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 수치만으로는 기후 취약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이해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맥락을 좀 더 봐야 하는데요. 사회적 맥락을 보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맥락은 여기 레지듀에서 보면 이 residual climate vulnerability에서 봤을 때 여기서 exposure나 아니면 response 같은 것들이 사실 고정값으로 자꾸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고정값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맥락적으로 이해한다는 거는 이게 정말 복잡하게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이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맥락이다 뿐만 아니라 이게 가변성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예를 들면 이 오른쪽부터 보실게요. 뭐 레이스나 카스트, 인도의 카스트나 아니면 젠더나 뭐 가난이나 아니면 소시오 폴리티컬, 사회 정치적인 힘이 좀 부족한 혹은 격차가 좀 벌어진 이런 상황이거나, 이게 그 기후 취약성 혹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자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의 액세스를, 뭐라 그러죠? 접근성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되기도 해요. 이게 또 기후 취약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ublic-private governance하고 civil society participation,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가 어떻게 거버닝 되고 있는지, 거버넌스 체계가 뭐 민주적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뭐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들도 이 기후 취약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tangible and intangible factors, 뭐 perceived risk, quality of life,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도 기후 취약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데, 요거 tangible, intangible factor 같은 것들이 되게 깊이 문화적인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요게 예시를 뭘 들까 전에도 고민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가 제일 좀 예시가 좋은 것 같은데, 인텐저블한 팩터 중에 이번에 한국이 코비드 대응할 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게 합리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가 관에서 내려오는 뭐 압제가 아니어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어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우리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굉장히 반발이 셌죠. 그리고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뭐 자유 국가를 표방하면서 자기는 그런 거 안 써도 된다라고 하다가 코비드 걸리셨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탱저블 하지 않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무언가인 건데, 인탱저블한 팩터 같은 게 이런 팩터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재난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도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코비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유일하게 OECD에서 봉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공적으로 코비드를 이렇게 좀 억제할 수 있었던 그런 영향도 사실 문화적이라는 해석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knowledge information인데, transmission of environmental knowledge인데 환경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 다음에 social memory, 사회적 기억이죠. 그리고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전통적인 이콜로지, 생태학적인 그런 knowledge,
지식이 있고요. geographical knowledge 아니면 knowledge co-production이 있어요. 요런 지식과 정보라는 것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전달이 되고 만들어지고 계승이 되고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윤년이었는데 몇 년 전에 제 연도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해에 우리는 왜 이렇게 뭐 늦게까지 춥지? 혹은 늦게까지 따뜻하지? 라고 했는데 할머니들은 다 알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윤년이라 그래 라고 알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식들이 지금 세대에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 서울에서 막 혹은 수도권에서 홍수가 났을 때 저까지만 해도 매미나 이런 옛날 홍수 태풍들이 기억이 나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게 기억이 없어서 좀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서울이 이렇게 잠길 수 있느냐였는데 8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잠기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런 기억이 없죠, 90년대생들은. 근데 그런 기억이 전승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뭐 트래디셔널 이콜로지컬 놀리지 같은 것도 아까 뭐 윤년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새들이 낮게 날기 시작하면 비가 온다든가 달무리가 뭐 짙게 지면은 다음날 날씨가 안 좋다든가 이런 전통적인 이콜로지컬 놀리지 같은 것도 우리가 기후 변화나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요소들임에도 요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걸 좀 많이 잃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knowledge co-production 전통과 그다음에 과학 뭐 이런 정보들이 잘 조합돼서 knowledge co-production 같은 게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요것도 어쨌든 요런 요소들이 사실 다양하게 묶여가지고 다 얽히고 설켜서 사회 경제적으로 기후 취약성을 나타내는 혹은 취약성이라고 하면 좀 한쪽에 치우친 것 같은데 어쨌든 기후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요 상황 자체가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기후 취약성이란 매우 가변성이 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20년 찾아볼 때까지는 아마 좀 더 진전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런 상황이 climate vulnerability, 그러니까 기후 취약성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후 취약한 사람들은 누군가요? 라는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Climate Vulnerability Mapping을 뭐 IPCC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전 세계적으로 Climate Vulnerability 매핑을 하고 있는데 IPCC 리포트가 아시다시피 각 국가에서 기후 변화에 관련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전 세계 용어로 만들고 있죠. 근데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서 그 기후 취약성 매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핑을 이렇게 보여주면 어느 지역이 취약하고 그다음에 어떤 인구, 거기에 살고 있는 어떤 인구가 취약한지를 좀 더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climate change는 exhibits existing social inequality and vulnerability라고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그 사회에 이미 가지고 있는 불평등과 취약성을 그대로 증폭하고 있어요. 클라이밋 기후 변화라는 게. 그래서 이 매핑을 해서 드러난 결과인데요. 이 매핑을 해서 보니까 새로 드러난 취약계층이 없더라. 그러니까 눈에 띄게 새로운 취약계층이 아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가지고 있고 취약한 계층들이 기후변화를 직면했을 때는 그 취약성이 증폭될 뿐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취약계층이 사실은 같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들이에요. 보시면 뭐 엘더리, 노인분들 혹은 어린 아이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women and girls, 여성들이 있고 indigenous people이 있고요. indigenous people 뭐라고 하지? 원주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주민들이 있고 migrant worker 같은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들이죠. 그 다음에 people in poverty, 가난한 빈곤층이고요. 이런 다양한 전통적인 그 사회 취약 계층들이 있고 저는 예시를 여성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여성 취약성
특히 이 기후변화에 있어서 여성 취약성이라는 게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이거 찾아볼 때는. 요걸로 왼쪽부터 보시면 홍수를 예시로 든 거예요. 여기서 남자의 죽을 위험이 왼쪽에 있는 작은 점이라면 오른쪽에 이 원은 여성과 아이들이 죽는 death rate입니다. 그러니까 14배나 더 많이 죽어요. 어떤 기후 재난, 특히 홍수, 태풍 이런 재난들이 일어났을 때 남성에 비해서 여성과 아이들이 14배 더 죽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그냥 수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오류 정도를 훨씬 벗어나죠. 이건 분명히 어떤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남성이 훨씬 덜 죽고 여자나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죽는 걸 거예요. 요게 2004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아에서 일어난 쓰나미에 여성이 70%를 사망자 중에 70%를 차지했다고 해요. 이것도 그냥 확률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성이 70% 죽었다는 게. 아시아 전체를 통계를 냈을 때고요. 91년도에 사이클론 고르키가 방글라데시를 쳤을 때 굉장히 기록적인 그 사이클론이었는데 그 140,000명 뭐죠? 14만 명? 네, 14만 명의 사망자 중에서 30%나 되는 사람들이 40대 이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남성, 여성 이렇게 다 놓고 봤을 때 40대 이상의 여성이 30%나 차지한다라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수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2008년에는 미얀마의 사이클론 날기스가 왔을 때 87% unmarried 하고 100%의 married women lost their main source of livelihoods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혼 여성은 100%, 그다음에 미혼 여성은 87%가 자기가 생활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생활 기반이라는 함은 자기가 주로 메인으로 돈을 벌고 있는 그 요소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게 뭐 농업이 될 수도 있고 닭을 키우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쌀 뭐 농업이 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이클론이 왔을 때 여성들은 대부분 이런 기후 재난에 잃기 쉬운 것들을 자기의 라이블리후드의 베이스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있는데 이건 계속 파일링하고 있고요. 어떻게 봐도 사실 여성이 매우 더 취약하다라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긴 한데 요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안전 요소부터 보시면 아무래도 성범죄가 미친 듯이 늘어요. 이게 참 슬픈데 그 일본에서 되게 쉬쉬하던 내용이 있어요. 일본에서 그 저기 원전 무너졌을 때 2011년인가요? 원전 무너지고 쓰나미 막 오고 그 지진 났을 때 쉘터에서 그 쉘터로 피난 온 피난객들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나온 여직원들까지 성범죄 대상이 되었었고 그거를 리포트한 일본의 NGO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쉬쉬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일본에서도 일어나고요.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이런 쪽은 더 하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 언어 킬링이나 forced marriage increases in disaster recovery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재난 상황 후에 회복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이런 명예살인이죠. 예를 들어 성범죄를 당했거나 누구한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여자는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입을 하나라도 덜어야 되니까 빨리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거나
혹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너 걔랑 결혼해라 라고 보내거나 하는 등등의 일들이 재난 후에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세이프티 안전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creased labor라고 하는데 fetching water 물 떠오고요. 그 다음에 땔감들 가지고 오고 아니면 다친 가족들을 보거나 어린아이들을 케어하거나 집을 치우고 뭐 이런 가사 일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 여성들이 도맡아 해요. 이게 남자가 그런 문화에서도 남자가 미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남성들은 훨씬 더 큰 토목공사에 차출이 되거나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하거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여성들은 굉장히 많은 가사일을 분담하게 돼요. 이게 좀 더 본인이 회복할 여력이 없도록 만드는 취약성을 높이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코노믹 같은 경우에 unequal access to disaster recovery assistance인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글을 못 배웠기 때문에 등록하고 받아가세요 하는 것들을 못 받아가거든요. 재난 구호물품이 와도 그거를 받아갔다는 표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심각한 경우엔 자기 아이디가 없거나 혹은 글을 읽을 수 없어서 그런 정보에서 누락되거나 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거나 혹은 이제 거기서 뭐 계좌로 넣어줄게요 하거나 뭐 이럴 때는 계좌가 없고요. 다양한 장애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접근을 하기가 되게 어렵고 또 다른 요소로는 방글라데시나 인도 같은 인도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남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집 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받으러조차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눠주는 구호물품도 남편의 허락이 없이 집 밖에 나가서 받을 수 없어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퍼블릭 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과 남성에 필요한 보건 그런 지원이 좀 다를 거예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거르지 말아야 되는 생리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은 이런 디자스터 지원에서 생활 필수품, 그러니까 필수 의료 지원으로 잘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뭐 방글라데시 같이 좀 심각한 지역에서는 여성이 이런 생리기간을 갖는 것 자체가 죄악이 되기 때문에 아예 동네 밖으로 나가서 뭐 5일, 6일 지내다 들어온다든가. 근데 그 동안 이런 성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노출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수를 하고 뭐 동네 밖으로 나가야 한다던가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던가 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서 이들의 취약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성의 취약성을 한번 약간 다면적으로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이 클라이밋 이니퀄리티랑 클라이밋 저스티스를 어떻게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앞으로는 인데 그러니까 기후 취약성을 이해하는 목표는 아마 이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후 불평등이나 이런 걸 줄이고 기후 취약성 같은 걸 줄이고 우리가 기후 정의로 나아가자. 라는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걸 거고 사실은 가지기 때문이라기보다 이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 기후 정의가 필요하구나라는 당위성도 좀 더 확립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부터 보실게요. 왼쪽에 보면 There are causes of climate change, social inequalities drive overconsumption, a key source of unsustainable level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이게 기본이죠. 이 클라이밋 체인지가 일어나는 원인들이요. 그래서 이 사회적 불평등이 오버컨섬션을 만든대요. 오버컨섬션이라 하면 우리가 생활 필수품이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미니멀한 것들 말고도 굉장히 사치스럽게 불필요한 것들을 사는 것. 결국은 이게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하고 더 공장이 돌아가게 하는 원인들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 결국 탄소 배출인데 이런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을 때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re unequally felt by the rich and poor, and disparate impacts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future generation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더 잘 사는 사람과 더 못 사는 사람들이 이 클라이밋 체인지를 느끼는 정도는 다를 거고요. 그거의 영향도 굉장히 다르게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 기후 변화의 결과를 느끼는 이 격차는 세대가 갈수록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양극화가 될 거란 얘기예요. 세 번째 보시면 Policies designed to manage climate change has starkly unequal consequences, and the processes by which emissions reduction and climate adaptation policies are decided tend to exclude the poor and the powerless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현재의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정책들이 이런 기후 취약성 혹은 기후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았던 거의 고려를 하지 않았던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 정책들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에는 우리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이런 기후 불평등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고 그 다음에 이런 지금까지 사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이나 이런 대응책들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들 혹은 사회에서 조금 마지널라이즈 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계속 약간 도외시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 의해서 이런 기후 불평등이라는 게 심화되어 왔고 심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요 자체가 이제 우리는 왜 이런 기후 정의를 추구해 나가야 되느냐에 그대로 원인이 그러니까 이유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취약한 사람들은 사실 기후 변화에 가장 덜 여기 첫 번째 보시면 가장 덜 영향을 준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 영향은 더 많이 느낄 건데 지금 대응책들은 그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 온 것,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모두 기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클라이밋 저스티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왜 우리가 그러니까 기후변화 당장 탄소 배출 막는 것도 그것만 막기도 힘든데 왜 기후 정의를 생각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요 기후 정의라는 거가 rich and poor라는 기준이 뭐 부족 간이 될 수도 있고 마을 간이 될 수도 있고 국가 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이번에 COP15도 그렇고 각 나라들 간에 가지고 있는 그 대립을 이거에 대한 이해 없이 풀 수 없기도 하거든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자기네는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하더라도 경제 발전이 우선이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아.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기여한 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선진국이 돈 내놔 하는 나라도 있고요. 뭐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우리가 피해 입는 것도 아닌데 돈을 얼마나 줘야 돼? 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요. 결국은 사실 이 이니퀄리티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뭐 국가 내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런 국제적인 문제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후 대응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요거를 고려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요렇게 있고요. 네, 이 기후 변화를 그러니까 기후 정의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인데 요렇게 뭐 다양한 얘기들을 2020년까지는 학계에서 하고 있었어요. 요거를 좀 종합해 봤던 거긴 한데 하나씩 일단 볼게요. Understanding different concepts of vulnerability in climate change research, which is inevitably interdisciplinary and cross-cutting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약성이라는 거, 기후 변화에 있어서 취약성이라는 거를 얼마나 이게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고 다양하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피할 수 없이
interdisciplinary가 한국말로 뭐였죠? 음, 학제간 네, 학제간. 영영 매칭이 안 돼요, 그 단어가. 네. 다양한 그런 학문의 범위들이 같이 오고 크로스 커팅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임을 우리가 다 같이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clearly analyzing cause and symptoms of climate vulnerability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 레이어가 쌓여서 기후 취약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한 지역의 기후 취약성을 볼 거라면 거기에 어떤 레이어들이 쌓여 있는지 좀 클리어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이 기후 취약성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이해를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잘 봐야 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ground for an agreement to the concept of climate vulnerability.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까지 그 IPCC 5번째 리포트에서도 되게 그냥 다양한 개념입니다라고 포기하듯이 정의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계속 climate vulnerability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합의된 그런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고요. 이건 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겠죠. 그 다음에 productive discussions on climate change response.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건데,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이 기후 불평등이 부각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더 생산적인 대응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하고, 그러고 있으면 있을수록 기후 정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도 좀 더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Ground for Discourse on Climate Justice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후 정의를 위한 좀 더 많은 토의와 좀 더 많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Distinguishing Physical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its Effect on the People인데요. 요게 Climate Change가 그러니까 뭐 지표면을 얼마나 갈갔는지, 혹은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 태풍이 왔을 때는 뭐 쓰나미가 내륙 몇 미터 안까지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뭐 비가 몇 밀리미터 per 세컨드 뭐 내렸는지, 이런 뭐 그래서 뭐 토사가 얼마나 쓸려 내려갔는지, 이런 피지컬 이펙트도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지금까지는 조명을 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를 들면 라이블리후드, 뭐 이 사람 그 지역 사람들은 농업에 완전히 의존을 하고 있는데 밭이 다 망가져서 향후 1, 2년간은 예를 들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듣는 뭐 몇 명이 죽었습니다, 몇 명의 사상자가 있습니다 보다 훨씬 더 prolonged 된 아주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피해들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뭐 쉘터에서 그런 폭력이 일어난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우리가 기후 정의를 위해서는 주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받은 피해와 분리해서 이런 피해도 있습니다라는 거를 데이터화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앞으로의 정책들을 반영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할 일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끝이긴 한데요. 제가 좀 일부러 좀 가슴 아픈 얘기들을 좀 빼고 진행했는데도 시간이 1시간이 넘었네요. 그래서 일단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실제로 예를 들어 필리핀, 방글라데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성들이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가 궁금하시면 나중에 물어봐 주세요. 좀 눈물과 함께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질문 네, 수고 있으신가요? 많으셨습니다. 1시간 이상 해주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두 가지 질문을 받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네, 저 해주세요. 최장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백신 맞고 몸살 났다 좀 전에 깨갖고 봤어요. 네. 다름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뒤에서만 봐서 기후 위기가 기후 재난으로 가고 기후 정의 뭐 그런 불평등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성인들만 알아야 될 얘기가 아니고
이게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수업 시간에 그 다뤄줘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그 PPT라든가 동영상 같은 게 있으면 좀 한글로 된 거라든가 아니면 동영상은 뭐 외국이든 어쨌든 상관없지만 이런 것을 좀 강사들한테 같이 제공을 해주시면 어떤가 싶네요. 아, 굉장히, 네. 그건 좀,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라서 다른 동영상은 교육 자료로 다른 게 있는지는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거는 그, 한글 자료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예, 근데 어, 아마 기후 정의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 자료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미 다른 데서 제작한 것들이. 한번 검색해 음,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저는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예, 뭐 개념을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가 오션은 이제 해양 쓰레기 연구를 하고 운동을 하는 단체니까 결국 이제 이런 개념이나 이런 걸 우리 활동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뭐 당장은 필리핀 사업부터 우리가 이제 인클루시브하게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여성, 뭐 빈곤층, 인포멀 웨이스트 워커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 사업에서 주된 어떤 주체? 참여자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클라이밋 저스티스 측면에서도 정당성도 될 수가 있고 필요성도 될 수가 있고 또 뭐지? 하여튼 사업을 이렇게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적용할 방법도 같이 한번 이렇게 고민하고 하여튼 실제로도 많이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기업에서 필리핀에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게 안전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하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쉘터로 가서 거기서 공동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화장실이 언제나 취약한 곳이었던 거예요, 여자들에게. 그래서 화장실 앞에 CCTV를 달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면은 그 근처 주변에 그 화장실이 캡슐처럼 생겼는데 그 주변에 빛이 들어오도록 하고 CCTV를 달았고요. 안에 들어가서도 그 안도 굉장히 밝게 그리고 한 사람이 들어가면 문이 잠기게 이런 식으로 된 캡슐형 화장실, 야외 화장실을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로 강력범죄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여성들이 편하게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방감염이라든가 수인성 질병에 연결됐던 그런 음, 질병들에 대한 반응이 호전된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일단 쓰나미가 예를 들어 오거나 그래서 바닷물이 딱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담수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큰 어, 요소인데 지원을 할 때 그 담수를 찾으러 가는 혹은 배급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성들 노출도 그 위험에 대한 노출도도 달라져서요. 이 우물을 불빛이 없는 곳에 놓는 경우에 여성들 특히 아이들이 물을 뜨러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성범죄 같은 거에 노출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 우물을 어디다 짓느냐. 결국은 위험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거든요. 그럼 물을 다시 더러운 걸 먹어요. 거기까지 깨끗한 물을 구하러 안 가고. 근데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개입할 때 있어서는 사실 사회적 요소들을 고려를 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기후 변화를 얘기할 때도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를 같이 생각하지 않고는 사실 기후 변화를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네,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저희가 네. 해양 쓰레기, 네, 혹시 간단히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채팅 봤는데 질문은 아니고요. 좋은 유익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도 같은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세미나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연말이라서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으로 마치고 1월 첫째 주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